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선에 관련한 문제이네요. 예산선. 그런데 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자, 소비점이 2였대요. 2였는데 예산선이 가에서 나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산선의 그 식을 써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예산선은 주어진 소득을 전부 사용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나타내는데, 자, 식을 한번 써보면, 자, x제의 가격을 px라고 하고, 곱하기 x제의 수량, 더하기, 역시 y제의 가격, y제의 수량이 가지고 있는 소득. 그렇게 되고, 이 그래프 상에서 지금 이 x축에서의 절편은 y값이 0일 때니까, 저 식을 정리하면, px분의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요 절편, 요 값은 x제의 양이 0일 때니까, 역시 py분의 m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지금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왼쪽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대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면, 자, 소득이 증가하고 x제 가격이 상승. 자, x축, 요 절편을 보면은, 소득이 증가하고, x제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이렇게 되려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소득 증가보다 x제 가격 상승이 더 큰 경우에는, 이 전체의, 분수의 값이 작아지니까, 지금 이쪽 측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y축에서 보면 지금 y제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변인 상황에서 소득만 증가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분수는 y축 절편은 증가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그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보기 보시면 소득이 감소하고 y제 가격이 하락했대요. 자, 소득이 감소하고 y제 가격이 하락했대요. 역시 y제 가격이 좀 더 많이 하락했다면 소득의 감소폭보다, 그럼 전체의 y축 절편은 증가하게 되겠고, x축 절편은 x제는 불변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감소하면 전체 분수값은 작아지게 되니까 역시 이 예산선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x의 가격이 상승하고 y의 가격이 하락한다. 여러분들 x의 가격이 상승하고 y의 가격이 하락한다. 자, 소득은 불변이죠. 요 보기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역시 얘 분수값은 작아지게 되고 이 y축의 분수값은 커지게 되죠. 그 역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모습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 4번, 5번 보기는 지금 이 x축과 y축 절편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소비자 효용 이론에서 현시선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보기인데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선이 변하여서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다. 자, 예산선이 가에서 나로 변했는데 원래 소비점이 이 사람이 2였죠. 2에서 지금 어느 점으로 가서 소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효용의 증가 방향 혹은 감소, 증가 또는 감소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2라는 점에서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의 특성인 무차별 곡선이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더라도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런 레온티에프 직각의 레온티에프 형식의
이게 무차별 곡선인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선 아니면 거꾸로 이런 포물선으로 만나는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었거나 근데 어떤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더라도 예산선이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소비 영역이 생겼을 경우에 이 소비자는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또는 이렇게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동해서 어떤 소비점을 만들어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새로운 소비점은 BC라는 선상에 존재한다. BC라는 선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근데 새로운 소비점이 BC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자, 이 BC라는 점은 이 선은 기존에 이 소비자가 가라는 예산선에서 선택할 수 있던 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는 E라는 점을 선택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E라는 소비점에서의 효용이 이 BC라는 선상에서의 그 소비점의 효용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선이 가에서 나로 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소비 영역이 생겼을 때 이 소비자는 이 새로운 영역으로 가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이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근데 효용 극대화를 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역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바뀐 예산선 하에서 BC를 다 지나죠. 이 BC는 이 바뀌기 전 예산선 하에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예산선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 BC를 제외한 이의 우측 요 새로 생긴 영역으로 소비점을 옮기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BC는 선택 대상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새로운 소비점은 BC선상의 한 점의 존재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게임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 우월 전략 균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수표를 여기 밑에 있는 보수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첫 번째 숫자는 A사의 이윤이고 두 번째 숫자는 B사의 이윤이래요. 내시균형 문제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우월 전략 균형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더 크게 만드는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플레이어가 A사와 B사 두 개인데 이 두 회사의 우월 전략이 일치하는 그런 짝이 바로 우월 전략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사가 전략 1을 택했을 경우에 B사는 어떤 전략이 우월 전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B사는 전략 2를 택하는 것이 보수가 200에서 300으로 더 커지니까 더 좋은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사가 전략 2를 택했을 때는 역시 40보다는 100이 더 큰 그 보수를 주니까 전략 2가 B의 우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사가 전략 2를 택한 경우에 A사의 우월 전략이 뭔지를 찾으면 그게 우월 전략 균형이 되겠죠. B사가 전략 2를 택했을 때 A사는 전략 1과 전략 2 중에 전략 2가 50의 보수를 주니까 전략 2가 A사의 우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은 A사, B사 모두 전략 2를 택한 이 50과 100의 보수를 각각 가져가는 요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면은 4번 A사, B사 모두 전략 2를 택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투입 요소에 의해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상품 조합들로 구성된 집합을 그 상품 축으로 그려진 평면에 그린 그림이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노동과 자본의 양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두 가지 상품, 단순화된 모형에 의해서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는 경제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생산 요소로 두 가지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 그것이 재화로 나타낸 평면에서 어떻게 표시되는가가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일단 생산 가능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동이랑 자본이 주어진 양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노동과 자본의 질이 향상돼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1번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요거는 생산 가능 곡선 자체의 어떤 정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겠고요. 2번 공장 설비를 확충한다. 얘는 자본의 양을 늘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생산 기술을 발전시킨다. 얘는 자본의 퀄리티,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4번 재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시킨다.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5번 노동자를 확충한다. 노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2, 3, 4, 5는 생산 가능 곡선의 영역을 넓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1번은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도출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 내용으로서 1번은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생산 가능 곡선 자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국립공원이 있는데 입장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10%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립공원의 입장 수입은 국립공원 입장료 가격 P 곱하기 국립공원에 대한 수요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입장료 P를 10% 인하했을 때 이 두 개의 곱이 증가를 하려면 X, 즉 국립공원에 대한 수요가 10%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해야겠죠. 즉 그 국립공원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1번 자, 국립공원의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생산의 외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산은 가격과 사적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이루어진다. 단 소비의 외부성은 배제한다. 즉 가격과 사적 한계 비용,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가 같은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단 소비의 외부성은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이 한계 편익에 대한 내용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의 외부성이니까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더 높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고르는 건데 사실 좀 보기를 보면 좀 허무해요. 1번의 사회적 한계 편익, 3번의 사회적 한계 편익, 4번의 사회적 한계 편익, 5번의 순편익. 다 편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단서에서 편익에 대한 얘기는 배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언급이 없는 2번을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을 묻는 문제인데요. 10분위 분배율은 어떤 사회에서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점유 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점유 비율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계층을 보면은 1분위부터 4분위까지, 그 다음에 9분위에서 10분위까지, 1분위가 점유 비율이 작은 거로 봐서는 1분위 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적은 하위 계층이 되겠고요. 반대로 10분위로 갈수록 상위 계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 40%의 소득 점유 비율을 합해 보면은 얘가 2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 비율을 합치면 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분의 21을 계산을 하면은 약 0.5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0.54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GNP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잠재 GNP는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용하여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다. 이 하나도 빠짐없이, 요 말이 틀렸죠?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2번, 잠재 GNP와 실제 GNP를 비교하여 경기의 과열 또는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경제의 잠재 GNP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GNP가 잠재 GNP보다 작다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잠재 GNP보다 실제 GNP가 크다면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총수요 진작 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잠재 GNP를 확정시킬 수 있다. 자, 총수요 진작 정책, 단기적으로는 잠재가 아니죠. 그 총수요 정책으로는 실제 GNP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 GNP를 확정시키려면은 총 공급 정책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4번, 경기 변동에 따라 잠재 GNP도 민감하게 변동한다. 경기 변동은 경제의 단기적인 그 등락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잠재 GNP가 아니라 실제 GNP가 민감하게 변동하게 되겠고요. 잠재 GNP는 경제 성장이 일어났을 때 변하게 되겠습니다. 5번, 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아까 맞는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2번, 잠재 GNP와 실제 GNP를 비교하여 경기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GNP 디플레이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GNP 디플레이터는 명목 GNP 나누기 실질 GNP가 되는데요. 원래 값이 100에 있었고 그 150으로 변동했다고 하는데, 원래 명목 GNP가 100, 실질 GNP가 100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변화해서 GNP 디플레이터가 150으로 변동했다는 거니까, 실질 GNP는 20% 증가했다고 하니까 분모가 100에서 120으로 변했겠고요. 그 명목 GNP는 얼마를 변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100을 곱한 값이 150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x를 구하면 x는 180이 되고요. x의 원래값이 100이었으니까 80% 증가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연달아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금리가 5%에서 6%로 인상됐는데, 원래 매년 300만원씩 그 연구비 받을 수 있는 연구채가 있었는데, 그 현재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연구채 현재 가치는 매년 지급받는 돈을 A라고 하면은 A 나누기 시중금리 이자율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5%라고 했으니까 0.05분의 300만원, 요게 기존의 연구채의 현재 가치였죠. 요거는 계산하면은 6천이 되겠네요. 지금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금리가 6%로 인상됐다고 하니까 매년 지급받는 금액은 똑같이 300만 원이고 0.06이니까 얘는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연구채 현재 가치가 1,000만 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1,000만 원 감소가 되겠습니다.